학우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근본학기 청소년 복지론 강의를 담당하게 될 김정일 교수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뜻하지 않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사이버 수업을 하게 되는데 학우 여러분들 비록 오프라인 수업 강의실에서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당분간 여러분 건강 챙기시면서 우리가 사이버 수업으로 학습을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청소년 복지 아니면 청소년, 우리 청소년 학과이기 때문에 여러분 청소년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 정리가 되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 복지의 이해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준비되셨죠? 그럼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청소년 복지 이해하시면 우리가 청소년을 개념적으로 정의하기는 쉽진 않겠죠. 청소년은 아동과 연령이 중복되어 오랫동안 아동의 개념 속에서 이해되어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은 아동기로서 성인기로 이해하는 과도기적 단계에 있는 존재라고 이해되어 왔고, 법적 기준에 따라서도 청소년은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연령으로 규정하고 있겠죠. 그리고 이 시기는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시기까지의 존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장에서는 청소년 복지를 이해하기 위해 이러한 연령 기준과 개념에 기초하여 청소년기의 개념과 환경에 대해 살펴보고 청소년의 발달 특성, 청소년 복지의 개념, 청소년의 기본권과 학생 인권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학우 여러분들 준비되셨으면 먼저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의 개념과 환경, 청소년의 발달, 청소년의 복지, 청소년의 인권에 대해서 학습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청소년 하면 어떤 단어가 연상이 되시나요? 우리 청소년, 청소년기. 우리가 어원적인 의미는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우리 과거 농경 사회에서는 청소년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죠. 산업사회로 인한 노동시장에서의 훈련받은 노동력의 필요성 때문에 청소년이라는 용어가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농경 사회에서는 어른 아니면 아동이었기 때문에 아동이 그 사이에 고유한 통과 의례를 거치면 곧바로 성인으로 받아들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청소년의 개념은 시대적 상황과 국가의 제도 및 문화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고 여러분들 문화마다 청소년의 개념은 다르다. 국가마다 청소년의 개념은 다르다. 시대마다 시대 상황마다 청소년의 개념은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청소년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영어권과 아니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마다 시대마다 다르다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아돌레센트의 단어적인 의미는 우리가 라틴어의 의미에서 오게 됐는데 우리 성장하다, 우리가 성숙에 이른다 그런 의미로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성장, 성숙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신체적인 성숙, 내적인 성숙, 외적인 성숙, 우리의 심리적인 성숙. 우리가 발달 심리학에서 말하는 이 생리학적 발달 국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20대인데도 불구하고 생물학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아직까지 유아틱하고 아동기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우리 아동 청소년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 성인 아이, 우리가 성인 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청소년기가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과도기적 성격을 지닌 것에 주목하면서 현재보다는 다가오는 성인기 생활을 준비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리하여 청소년은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스스로 창출해 나가기보다는 기성세대의 가치나 규범을 수용하는 수동적인 존재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청소년기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배제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청소년을 의미하는 우리가 유스는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앞에서 언급한 우리가 사회적 성격을 좀 더 가미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후기 산업 사회가 도래하면서 사회 구성원들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교육적 성취를 요구하여 새로운 인생 주기가 창출됨으로써 청소년기가 생겨났다고 보는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유스는 사회심리학적 성격에 주목하여 사회적 맥락에서 접근하고 이해하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 개념에서의 청소년기는 아동기와 성인기 사이에 존재하는 과도기가 아니며 오히려 고유한 인생 발달 과정의 한 단계로서 청소년의 자율성과 책임성뿐만 아니라 고난 위임적 성격의 참여와 시민정신 등을 인정하고 그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유스를 아돌레센스와 성인 사이에 위치하는 개념으로 보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이 관점은 아돌레센스의 전제가 되는 발달 생리적 입장을 인정하되 문명 사이의 발달에 따른 교육기관의 연장과 취업준비기간의 중요성 등을 사회심리학적 맥락에서 수용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두 가지 개념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 좀 더 이해가 되셨는지요? 이상에서 볼 때에 우리나라에서는 과도기적 개념으로서의 청소년기와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청소년기 및 성인에게 의존적인 청소년기의 개념들이 혼재된 상태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기를 과도기적, 우리가 또한 과도기 아니면 주변인 아니면 질풍노도기 이러한 용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청소년 시기가 신체적인 변화, 심리적인 변화, 정서적인 변화, 그리고 인지적인 변화 이러한 변화들이 성장이 급속하게 진행된다는 전환기적 의미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심리적 이유기, 심리적 이유기, 주변인, 제2의 탄생기 등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게 개념 정리가 되시는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법과 연령에 따른 개념은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전에 우리가 청소년 관련된 법령이 있었죠? 혹시 여러분들 생각나시나요? 청소년들 관련된 법령 뭐가 있을까요? 먼저 따라해 보실까요? 청소년 기본법. 그렇죠. 두 번째, 청소년 활동진흥법.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청소년 복지지원법. 그렇죠. 네 번째는 청소년 보호법. 그리고 다섯 번째는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그리고 더 이야기할 수 있는 거 하나를 첨가한다면 아동복지법이 있죠. 하고 여러분들이 아마도 우리가 청소년 관련된 법령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청소년 지도사 면접에서도
많이 묻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청소년 관련된 법령에 아니면 개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청소년기의 개념을 정의함에 있어서 신체적인 발달 과정의 특성과 연령에 의한 기준을 사용하는 것이 보편적이죠. 신체 발달 과정을 기준으로 청소년기를 구분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이지만 신체 발달 징후들이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보편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인 연령에 의한 구분은 단체와 기구마다 다소 상이한 연령 범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1985년 유엔에서는 15세부터 24세 사이의 집단을 청소년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유엔 식량농업기구에서는 10세부터 24세로 정의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복지지원법, 청소년 활동진흥법, 그렇죠. 활동진흥법이 아까 빠졌나요? 활동진흥법. 우리가 다양한 청소년 관련된 이런 법이 제정되어 있는데 각각의 법마다 청소년의 호칭과 적용 연령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은 아마도 일반적인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성뿐만 아니라 발달 영역별 특성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표 1-1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청소년 관련 법상 청소년의 호칭과 연령은 다소 상이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하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 가운데 청소년 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의 연령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일까요? 기본법상 청소년의 연령은 9세부터 24세. 그렇죠. 9세부터 24세. 자, 그럼 활동진흥법상 청소년들의 연령 9세부터 24세 이하죠. 복지지원법도 9세부터 24세로 볼 수 있겠죠. 보호법은 어떻습니까? 청소년 보호법은 만 9세, 19세죠. 19세 미만인 자.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청소년의 연령은 19세 미만이고요. 우리가 보호청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20세 미만으로 볼 수 있겠고요. 우리가 소년법 19세 미만. 우리가 특별히 소년법에서 촉법소년이라는 게 있죠. 촉법소년. 최근에 우리가 청소년 문제는 우리가 다양하게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죠. 첫째, 청소년 문제는 저연령화가 됐다. 저연령화. 그리고 집단화가 되죠. 청소년 문제는 집단화가 되고 있고요. 세 번째 청소년 문제는 흉포화가 되고 있죠. 흉포화. 그리고 청소년 문제는 어떻게 해요? 재범화, 누진화가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들이 문제를 이야기했을 때 특별히 15세 이하 우리가 촉법소년 같은 경우는 다양한 사회 국가적인 문제를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은 19세 미만이고요. 민법에 의한 청소년 연령은 20세 미만으로 볼 수 있고 형법에 의한 청소년 연령은 14세가 되지 아니하는 자. 근로기준법은 우리가 15세 미만인 자, 우리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인 자, 한부모 가족지원법은 18세 미만, 우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18세 미만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청소년 복지 분야에 따라서 청소년들의 구체적으로 정의함으로써 법의 적용을 통한 청소년 복지의 실천에서 운영의 합리화를 기할 수 있지만 통합적인 청소년 복지 정책의 실시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청소년의 생활 환경에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환경은 개인이 직면하는 조건과 세력 및 외적인 자극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개인들에게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외적 조건 및 자극의 개별적이고 종합적인 구조와 작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환경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서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겠죠.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 청소년들에게. 먼저 환경은 언제나 개인이 핵심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환경은 집단으로서의 인간이 아니라 개인으로서의 청소년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서 어떤 환경은 어떤 청소년은 환경에 더 많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어떤 청소년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실까요? 환경이 여러분들의 영향을 주고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환경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주기도 하나요? 그러므로 같은 외적 자극, 즉 환경에 대해 청소년은 서로 다르게 지각하고 반응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수업도 우리가 사이버 수업, 인터넷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 수업의 환경도 여러분들 여러 가지 자극을 받고 있잖아요. 우리가 오프라인 수업이 더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겠지만 사이버 수업은 뭐 어쨌든 오프라인 수업도 그렇겠지만 역기능도 있고 순기능도 있겠죠. 환경적인 영향을 요인을 우리는 받기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환경에 영향을 주기도 하는데 우리 인간들이 영향을 준다는 것은 결국 모든촌 우리가 오존층이 파괴되기도 하고 또한 자연이 파괴되기도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 가지 또한 재앙이 오기도 하고 자, 두 번째 환경은 개인의 외부의 물리적, 인적 요인을 모두 포함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의 개인을 중심으로 볼 때 그 환경에서는 청소년들을 둘러싼 가족과 그 특성 및 또래와 친척, 이웃들과 같은 인적 조건과 그들이 주는 자극을 모두 포함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개인이 직면하는 외적 조건과 자극이 개별적 혹은 종합적으로 개인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는 각기 청소년이라는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 되지만 아버지와 어머니의 상호작용이 종합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족 구성원들은 각자는 물론 이웃들, 친구들은 개별적으로 각기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외적 자극과 조건이 되기도 하고 이들이 상호작용함으로써 종합적 특성을 지닌 단위로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게 됩니다. 자, 네 번째로 환경은 상호작용을 포함한다. 그렇습니다. 환경의 인적 요인과 물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은 물론 인적 요인끼리 그리고 물적 요인끼리의 상호작용이 꼭 청소년 환경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작용은 눈에 보이지 않는 풍토이며 문화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감각적으로 흡수하고 반응하는 행동에서 관찰될 수 있다고 보게 됩니다. 또한 이 작용은 물적 및 인적 요인보다 비교적 가변적이며 이 가변성도 인적, 물적 요인의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환경 측면에서 근거해 볼 때 청소년 환경이란 청소년 각자의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 조건 및 자극과 그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청소년과 가족 환경은 어떨까요? 청소년과 가족 환경. 청소년 환경 중 특히
부모와 가족 구성원은 자녀가 성장, 발달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일 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격려함으로써 하나의 인격체로 성장해 나가는데 가장 근본이 되는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치료 전문가 버지니아 사티어는 가정은 인간을 재창조해내는 공장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가족은 청소년의 사회와 가정에서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특히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완전히 독립할 때까지 가족 안에서 청소년기를 보내는 우리나라의 실정을 생각한다면 한 인간의 발달과 교육에 있어서 가족 구성원과 부모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가족의 교육 기능이 좀 약화되는 경우를 볼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 청소년과 교육 환경을 이어서 보시면 교육 환경은 학교뿐만 아니라 학교와 밀접하게 관련된 학교 주변의 상황을 모두 포함한다고 볼 수 있겠죠. 학교는 가정에 비해 다분히 계획적이고 조직적이고 합리적이고 의도적인 사회와 기관이며 교사와 학생이 함께 생활하고 경험하는 교육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친구와 교사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그러한 교육 환경이죠. 다양한 분야에서의 학습 활동을 통하여 기존의 문화를 계승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학교 현장에서 습득하게 되죠. 그러므로 학교는 청소년들이 성숙한 사회인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직적인 기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학교가 그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청소년의 사회 환경에서 또래 환경을 보실까요? 학교 현장에서 가장 만나는 집단은 우리가 친구들이죠. 친구들. 물론 교사들도 만나게 되지만, 자, 그러면 또래는 우리가 비슷한 연령대의 인간을 지칭하는데, 특히 청소년들은 동네, 학교, 종교기관 등의 다양한 장소에서 또래와 만난 인간관계를 폭을 넓히는, 그리고 깊이 더 좋은 만남을 형성하는 그런 만남의 관계죠. 또래 집단. 물론 또래를 통한 역기능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겠죠. 같은 연령대라고 우리가 또래 청소년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가 국가나 민족,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소속감, 또래, 같은 나이, 우리의 친밀감, 소속감, 결속력, 애착. 어떻습니까? 또래들과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서 거기에서 다양한 사회적 기술을 학습하게 되죠. 그러니까 만남이 이 또래 집단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 학우 여러분들도 어때요? 우리 청소년 문화상담학과 여러분들. 우리가 4학년, 우리가 3학년, 2학년, 1학년, 그리고 우리 학과, 우리 대학. 이런 관계, 이런 만남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현실과 가상 공간에서의 아동기보다 더 강한 결속력을 지닌 집단으로 우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래는 비슷한 연령대의 인간을 지칭하는데, 특히 청소년들은 동네, 학교, 종교기관,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장소에서 또래와 인간관계, 우리가 폭을 넓히고 깊이 만남을 할 수 있는데, 우리의 기능과 내용이 있습니다. 또래 집단, 또래 환경에서 우리가 여기 동료의식을 느끼게 되고, 동료의식,
같이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또한 우리 공동의 활동을 하기 때문에 또한 자극을 받게 되죠. 우리 친구로부터 자극을 받겠죠. 우리 여러 가지 흥미, 정보, 즐거움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물리적인 지원을 받기도 하는 그런 또래 환경, 친구 관계, 시간, 자원, 도움을 제공하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자지지, 우리가 지지, 격려, 피드백을 제공해 줌으로써 정말로 나는 유능한 존재다. 너는 유능한 존재다. 우리의 자존감을 높이는 사회 비교적 관계, 친밀감, 애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국 여러분들 대중매체와 유해 환경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실까요? 현대인에게 있어서 매체를 통한 생활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우리가 TV나 컴퓨터 아니면 휴대폰, 다양한 SNS 이런 대중매체가 생활의 필수적인 도구가 됨으로써 현대 청소년들이 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앞으로 그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대중매체가 하루가 다르게 급성장하는 현실 속에서 영화와 온라인 게임 등의 콘텐츠 산업이 미래국가 성장의 동력이라는 이름 아래 상업주의로 뒤닫고 있습니다. 특히 사이버 시대의 필수 디지털 기기인 인터넷, 스마트폰의 디지털 매체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우리 청소년들은 그 부작용에 의한 피해를 고스란히 입게 될 가능성이 가장 큰 연령층 청소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들의 피해를 방지할 경우 우리나라의 장래도 우리가 암울해질 수밖에 없다고 보게 됩니다. 특히 청소년에게 있어서 TV의 폭력성 그리고 선정성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겠죠. 현재 우리나라에서 방송되는 많은 프로그램 중 성인 위주로 제작된 프로그램들과 광고물의 내용이 지나치게 외설적이며 폭력적인 경향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쇼나 개그 프로그램들은 너무 자극적이고 퇴폐적인 복장과 몸짓을 보이는 연예인 중심으로 구성되거나 도덕과 전통을 무시하고 국적도 품위도 없는 유행어와 몸짓을 소개하는 이러한 낮은 타사와의 프로그램 경쟁으로 치닫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선정적인 광고물과 자극적인 선전 문구 등이 청소년들의 주의를 끌고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통계적으로 보시면 좀 지난 통계지만 2014년 우리나라의 인터넷 이용률은 83.6%, 연령별로 보면은 10대는 99.7%, 20대는 99.9%, 하루 약 2시간 정도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전체 인구 중 일부 장년층과 노년층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령대별 인터넷 중독 위험군은 청소년들이 가장 높고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도 청소년 및 성인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중독 위험군은 유아동, 청소년, 성인 등 전체 인터넷 이용자의 6.9%로 전년 대비 0.1% 감소하였고 스마트폰의 중독 위험군은 청소년, 성인 등 스마트폰 이용자의 14.1%로 전년 대비 2.4% 증가하였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은 점차 심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인터넷 중독보다 그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중독 증세가 있는 경우에 인터넷을 하지 않는 때에도 하고 있는 듯한 환상을 느끼거나 인터넷 사용 때문에 사회적 규범을 어기거나 비도덕적 행위를 하는 등의 현실에 사이버 세계와의 구분장애가 점점 심해지는 현상을 나타내기도 하여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에 따른 폐해가 매우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상에서 볼 때 청소년을 대중매체의 역기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대중매체에 대한 규제를 민간의 자율규제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의 적극적 주도하에 다양한 정책을 실시해야 합니다. 특히 각급 학교에서는 대중매체의 역기능과 문제점 등에 관한 이해교육 및 윤리교육 실시를 의무화하고 건강한 문화 속에서 매체가 제공하는 순기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유해 환경은 국가의 안전 환경과 청소년의 복지 및 삶의 질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국제연합아동기금 유니세프는 국내 1세부터 14세 아동의 인구 10만 명당에 25.6명이 각종 상해 및 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유해 환경과 관련한 각종 질병으로 전 세계 14세 이하의 약 500만 명 이상의 아동이 매년 사망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교통사고와 익사 등의 비의도적인 부상이 아동의 사망에 대한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동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하고 여러분들 여기까지 학습을 하셨는데 여러분 좀 더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이버상에 이루어지는 학습이다 보니 여러분 환경적인 여건이 쉽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학우 여러분들은 우리가 한 1, 2주만 여러분들이 잘 견뎌내시고 인내심을 가지시고 또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우리가 오프라인 만남으로 강의실에서 만남으로 우리가 학습할 것을 기대하시면서 우리가 남은 일정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청소년의 발달에 대해서 학습을 하겠습니다. 청소년의 발달. 하고 여러분들 준비되셨죠? 청소년의 발달. 어떻습니까? 준비되셨어요? 그래요. 청소년의 발달에 대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청소년 복지에서 청소년의 발달 특징은 이들의 성장 과정을 단순하게 이해하는 그러한 과정을 이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발달적 특징을 바탕으로 청소년 복지 정책을 입안하여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청소년의 발달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청소년 복지 실천에서 어떠한 함의를 지니는가에 대한 통합적인 조망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다양한 발달 이론에서 보는 청소년에 대한 시각과 발달적 접근 및 청소년들이 생활하고 있는 각자의 그리고 각각의 상황적 특성을 고려한 발달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고 여러분들 발달 이론하면 떠오르는 학자들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은 누가 발달 이론하면 떠오릅니까? 어느 학자? 에릭슨? 아니면 콜버그? 아니면 피아제? 여러분들은 어떠한 학자들이 떠오르실까요? 자, 그렇다면 일단 발달이란 무엇일까요? 발달이란 양적 또는 질적인 변화의 과정과 특성을 중심으로
일정한 순서에 따라서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일정한 순서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시기를 어떤 행동 특성은 그것이 나타날 수 있는 심리적 구조가 형성되어야만 비로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학자들이 주장하는 이론에 따라서는 발달을 일련의 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각 발달 단계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행동 변이로 구분할 수가 있겠죠. 발달 단계는 어떻습니까? 생활 연령별로 아동을 파악하려는 데서 비롯된 것이므로 지나치게 발달 단계에 의존하게 되면 청소년 개개인이 지니고 있는 개인차를 소홀히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최근의 사회문화적 환경 특성은 성장 가속 현상을 초래하는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기의 시작이 종래보다 평균 2년쯤 빨라지고 있고 개인차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달 단계와 관련하여 청소년의 발달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 단계에 반드시 이루어야 할 행동 양식이 있는데 이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따라 하실까요? 발달 과업이다. 그렇죠. 발달 과업이죠. 발달 과업. 이 발달 과업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청소년이 생활하고 있는 가정의 계층의 차이가 있는데 주로 청소년의 발달 과업으로 자아 정체감 형성, 독립 과업 성취,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이해, 윤리적 체계, 획득이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청소년 발달 이론의 주요 내용과 청소년 문제에서 발달 이론은 여러분 표 1-4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생물학적인 관점 있죠? 정신분석학적 관점 있죠? 심리사회적 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인지적 관점. 우리가 이 생리학적 관점은 생물학적 특성으로 다른 단계와 차별되는 성격을 지니고 청소년 문제는 청소년의 신체 구조적, 인지적, 심리적, 사회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문제로 정신분석적 관점은 여러분 특별히 정신분석하면 떠오르는 학자가 누구죠? 그렇죠. 프로이트죠. 프로이트. 이 리비도, 성적인 에너지가 어디에 몰려있느냐에 따라서 리비도, 성의 에너지가 입에 몰려있으면 구강기, 항문에 물려있으면 항문기, 우리가 남근에 물려있으면 남근기, 그리고 성적으로 잠복되는 시기, 그리고 사춘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성적 충동에 대한 내적 갈등, 심적 불균형, 자기 중심적인 면, 초자아와 원초와 간의 깨진 균형 회복, 주요 문제를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개인의 성격 형성 요소와 이드와 에고와 슈퍼에고, 본능, 자아, 초자아, 이 균형이 깨진 균형 회복, 이러한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 청소년 문제로는 청소년의 성, 이 청소년과 성, 청소년 폭력, 이런 정신분석적 관점에서 우리 청소년 문제를 접근할 수가 있고, 심리사회적 관점은 주요한 이 생활의 사건, 사건의 발생 시기, 타인과의 관계, 문화적 특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 그저 타자와의 관계, 그래서 이 청소년 약물남용, 자살, 이러한 사회적 문제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사회인지적 관점은 의식적 사고 강조, 추상적이고 논리적인 사고 가능, 상대적이고 다차원적인 사고 가능, 근본적인 존재에 대한 의문, 인습적,
인습적, 도덕성, 사회 인지적 관점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청소년 활동에서 우리가 문제로 고요. 자, 그리고 인본주의적, 실존주의적 관점이 있죠. 인간은 근본적으로 잠재력을 가진 존재므로 청소년도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죠. 아무리 문제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이 할지라도 그 안에 뭐가 있다? 잠재력이 있다. 잠재력이 있다. 알포터는 아무리 청소년들이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할지 그 안에 뭐를 갖고 있다? 창조성을 가지고 있다. 이상적인 자와 실제자, 현실적인 자와 이상적인 자, 이 격차가 커지면 우리 상실감, 좌절감이 나타나기 때문에 부적응적인 문제를 유발할 수 있겠죠. 그리고 청소년 문제 입장에서 다문화 청소년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맥락적, 생태학적 관점에서 보시면 특히 청소년 단계의 환경적 체계와 상호작용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우리의 청소년 문제적 접근은 청소년 인터넷 중독, 입시 교육, 학습이론. 우리 학습이론에서는 인간의 행동은 사회적 및 상황적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므로 세계별 단계는 동일한 심리 과정을 가진 그런 시기, 청소년기가 반드시 혼란의 시기가 아니고 청소년에 대한 기대에 따라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 사회학습, 우리가 반도라의 모방학습, 밀러링, 모델링, 우리가 청소년 범죄도 모방범죄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표 1-4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대표적인 관점에서 생물학적인 관점, 정신분석학적 관점, 그리고 심리, 사회적 관점, 사회인지적 관점, 인본주의, 실존주의 관점, 맥락적, 생태학적 관점을 우리가 학습을 했습니다. 자, 학습 우리 하고 여러분들 학습하시는 데 있어서 어떻게 애로점은 없으신가요? 여러분들이 아마도 Q&A 시간이 있다면 같이 피드백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청소년 복지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해봅시다. 청소년 복지 개념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정의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하고 여러분들 청소년 복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서비스다. 그럼 서비스의 주체가 누구예요? 어떤 서비스를 받을까요? 자, 우리가 복지의 3요소가 있죠. 복지의 3요소 따라해 보실까요? 첫째 누구예요? 워커, 사회복지사가 있겠고, 두 번째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가 누구예요? 클라이언트, 우리는 청소년으로 볼 수 있고, 세 번째 뭐가 있을까요? 복지의 3요소? 장소. 그렇죠. 사회복지사, 클라이언트, 청소년, 장소죠. 여러분 교육의 3요소가 있었죠? 누구예요? 교육자, 교사, 학습자, 학생. 매개물이 뭐예요? 교재죠. 자, 청소년 활동의 3요소가 있었죠? 뭐예요? 청소년 활동 3요소. 청소년, 지도사, 수련거리. 자, 어쨌든 우리 청소년 복지 정의를 내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복지의 정의. 청소년 복지는 청소년과 복지의 합성으로서 단순하게 접근하면 청소년과 복지라는 정의를 바탕으로 수평적으로 연결지어 정의할 수 있지만 엄격하게 보면은 그리 단순 명료하지는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복지라는 상태가 이상적, 현실적, 추상적, 구체적인 것과 같이 다면적이고 특정 상황이나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도 개인차가 있죠. 이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모든 청소년들을 일괄 처리하듯 묶어서 정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 특히 이 한국 사회에서는 그동안 청소년 복지는 대체로 아동복지 영역에 포함되어서 아동 특성 및 복지 서비스 등과 구분되지 않고
다뤄왔기 때문에 아동복지 영역에서 청소년 복지로 구분되는 것은 여러분 최근의 경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최근의 경향. 자,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복지라는 단어의 사용 시작은 청소년 기본법 1991년 제정되어 있죠. 이 청소년 복지에 대한 정의는 사회가 가지고 있는 청소년 복지의 환경이나 여건, 청소년의 특징에 대한 관점, 청소년 정책에 대한 국가적 수준의 방향을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기본법에 의한 정의를 보시면 청소년 복지라 함은 이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본적 여건을 조성해주고 조화롭게 성장해주고 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 경제적 지원을 우리가 청소년 복지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와닿나요? 그렇다면 이상에서 정의를 종합해 볼 때에 청소년 복지는 어떻습니까? 특정 보호를 필요로 하는 청소년 집단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청소년까지 포함하여 보편적 서비스로 청소년에 대한 직접적인 서비스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제공되는 모든 정책과 제도를 통합하여 청소년의 생활 여건 향상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여러분 다시 우위를 보시면 구혜영 선생님은 이러한 정의를 내렸죠. 청소년 복지는 청소년이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제도와 실천적 기술이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지의 정의, 그리고 종합적인 복지를 우리가 한번 정의를 내려보셨는데,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정의를 내려보실까요? 청소년 복지란.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학습을 정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하고 여러분들 이어서 청소년 복지의 개념 확대를 보실까요? 청소년 복지의 개념 확대를 보시면 청소년 우리가 복지 개념은 우리가 자녀적 개념이냐 보편적 개념이냐, 우리가 선별적 복지냐 아니면 보편적 복지냐,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죠. 자, 청소년 복지 대상이 이전의 보호를 요하는 청소년에게부터 전체 청소년으로 그 대상이 확대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청소년 복지의 개념이 확대되는 것은 우리 자본주의 발달이나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사회 구조의 변화에 의해 청소년 복지가 대응해야 할 문제의 변화와 확충해서 기인된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청소년 복지의 개념이 확대되는 것은 자본주의의 발달이나 산업화의 진전에 따른 사회 구조의 변화에 의해서 청소년 복지가 대응해야 할 문제의 변화와 확충해서 기인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학자들의 정의에도 우리가 사회복지는 진전하는 산업화에 따라 우리가 근본적인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지는 우리가 않다고 보는 거죠. 산업화의 진전에 따른 사회, 가족 구조의 변동과 가치의식의 변화 등을 배경으로 사회복지가 제도적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학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와 동일한 맥락에서 청소년 복지의 개념 또한 보편적으로 확대되는 내용은 청소년 복지의 발달 과정에 있어서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하여 우리나라의 청소년 복지 정책도 과거에는 유보 청소년에 대한 복지 정책이 중심이었지만 현재는
전체 청소년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친일부된 복지 요구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청소년 복지의 정책 목표와 가치체계는 보편적인 청소년 복지 정책의 강화로 발전하여야 하므로 일반 가정 청소년 문제에 대처하는 보편적인 청소년 복지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그 내용에 있어서도 최저생활보장, 교육, 보건주택 이러한 포괄적인 서비스 체계로 발전되어야 하겠습니다. 하고 여러분들 청소년 복지 개념 확대를 여러분들이 함께 학습을 했는데 여기까지 좀 더 어떻게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청소년 복지의 학문적인 배경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 청소년 복지의 학문적 영역에서 아동학, 청소년학, 심리학 등의 인간 발달과 관련된 학문적 성과를 토대로 하는 우리가 발달론적 접근을 통해서 청소년이나 청소년기의 정의를 내리고 있겠죠. 이러한 정의는 청소년 복지 제도라고 하는 구체적인 분야에서의 청소년에 대한 법적 규정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청소년 복지에서 청소년에 대한 법적 정의는 매우 실제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 교육과정에서도 우리가 아동복지에서 청소년 복지를 다루다가 점차로 아동 및 청소년 복지로 개편되면서 우리가 독립된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겠죠. 일반적으로 청소년 복지는 아동복지, 여성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대상자를 기준으로 분류한 사회복지의 한 하유체계로 간주되고 있죠. 그래서 학문적 측면에서 사회복지와 맥락을 거의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청소년 문제를 포함한 사회 문제의 발생과 대책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강조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정치학, 경제학, 법학 등의 이론적 배경도 사회복지의 실천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청소년 복지 학문적 배경에서 사회학, 법학, 문화인류학, 정치학, 경제학, 심리학 다양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사회학은 무엇일까요? 하고 여러분들. 사회학은 인간의 사회적 공동생활을 연구하는 사회과학의 한 분야로 볼 수 있겠죠. 사회학의 이론적 체계 중에서 문화, 사회화, 사회계층, 사회이동, 사회통제 등의 개념은 청소년 복지를 포함한 우리 청소년 복지를 포함한 사회복지에 관한 사회적 힘의 근원을 발견하는 데 유용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일례로 사회계층과 범죄 청소년의 발생률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을 들 수 있겠죠. 이 사회학. 그리고 두 번째로 법학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여러 가지 사회적 질서를 조문법에 의존하는 나라에서는 법적 뒷받침이 강력한 힘을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예로 입양을 성립시키기 위한 요건 규정을 위한 연구 등을 들 수 있고 그 외에 최저 고용 연령이나 형사상의 면책특권을 가지는 청소년 연령의 설정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문화인류학을 볼 수 있겠습니다. 문화인류학. 이 문화인류학의 이론적 체계 중에서 문화의 개념은 청소년을 포함한 사회 구성원의 사회적 적응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청소년 발달의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한 시각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예로 문화권에 따른 청소년 학대의 현상과 그 대책에 관한 연구를 들 수 있습니다. 하고 여러분들 네 번째로 정치학입니다. 이 정치학은 정치 현상을 연구하는
사회과학의 한 분야로서 정치학의 이론적 체계 중에서 정치 이념의 유형은 청소년 복지를 포함한 사회복지에서 국가 차원의 서비스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경제학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경제학은. 경제학의 이론적 체계 중에서 고용, 그리고 임금, 소득의 분배와 조세의 개념은 청소년 복지를 포함한 사회복지 정책에서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기본적 생활의 보장과 관련된 안전 고용, 최저임금의 보장, 공적 부조와 사회보험 및 복지사업을 실시하는 기관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조세 감면 등은 청소년 복지 실천에서 구체화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로 청소년을 둔 빈곤 가정을 우리가 지원하기 위한 빈곤선의 설정을 둘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심리학을 볼 수 있겠습니다. 심리학. 이 심리학은 생물체의 의식과 행동을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심리학의 이론적 체계 중 이 자극과 반응, 누구의 얘기입니까? 스키너. 그저 고전적 조건 반사, 이 자극과 반응, 학습, 정신분석, 우리가 모방학습, 밀러닝 모델링, 이런 모방 등의 개념은 청소년과 부모를 위한 상담과 치료 등에 유용하게 활용되는 학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어떻게 이해되셨나요? 오시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권리입니다. 청소년들의 권리. 우리는 학생의 권리가 있겠죠? 청소년은 청소년의 권리가 있겠고, 어느 집단이든 집단 나름대로 청소년 권리가 있겠죠. 청소년 권리 중에 청소년의 기본권이 있겠죠. 기본권. 여러분, 기본권 하면 어떤 의미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청소년 기본권은 헌법과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헌장에서 청소년의 우선적인 권리로 명시되고 있습니다. 명시되고 있죠. 명시. 이 청소년 육성을 규율하는 구체적인 헌법 조항으로는 헌법 제11조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 보장, 제31조 교육을 받을 권리 의무 등 제34조 사회보장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헌법 11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렇게 명시함으로써 청소년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 그리고 행복 추구권을 갖고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31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행하여야 한다. 학교 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34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함으로써 청소년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동 및 청소년 권리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 세 가지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 가지 기본 원칙은 첫째, 아동의 연령 기준으로서 이 협약의 대상을 18세 미만의 자로 정의하고 있다. 둘째로, 무차별의 원칙으로 아동의 권리는 인종, 국적, 종교를 초월하여
모든 아동에게 해당된다. 차별이 없는 원칙. 세 번째로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으로 모든 조치, 정책들은 아동들에게 가장 유익한 방향으로 결정되어진다라고 원칙이 세워져 있습니다. 자, 기본 원칙의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에게는 생존권과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의 4가지 기본 권리가 있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생존권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요? 생존권은 생명을 유지하고 그 최상의 건강과 의료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두 번째, 보호권은 차별 대우와 착취, 학대와 방임,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세 번째, 발달권은 육체적, 정서적, 도덕적, 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 비정규 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놀이, 여가, 정보, 문화활동,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국적과 이름을 가질 권리를 가지고 있다. 넷째, 참여권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권리, 청소년 자신의 능력에 부응하여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가질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은 기본 원칙하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고 여러분들 우리 청소년 헌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실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청소년 헌장. 청소년의 권리가 있고요. 청소년의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겠죠. 이 청소년 헌장. 우리가 청소년의 헌장을 모두를 간단하게 읽어드리면 청소년은 자기 삶의 주인이다. 청소년은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와 시민으로서의 미래를 열어갈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은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며 활동하는 삶의 주체로서 자율과 참여의 기회를 누린다. 청소년은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며 정의로운 공동체의 성원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간다. 가정과 학교와 사회 그리고 국가는 위의 정신에 따라 청소년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청소년 스스로의 행복을 가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한다. 해서 청소년 권리 1 쭉 있죠. 하고 여러분들 나중에 교재를 구입하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 청소년 기본권은 청소년 헌장에 잘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시작된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논의에 힘입어 우리나라는 1990년에 청소년 헌장을 제정하고 선포하였으며 그 후 시대부터 부합하는 내용으로 1998년에 이를 개정하였죠. 개정된 헌장은 전문과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전문에는 청소년은 한 인간으로서의 인권과 한 시민으로서의 시민권을 갖고 있고 자신의 생명을 존중해야 할 책임과 공동체의 성원으로 책임을 갖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본문에는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던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더 디테일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청소년 헌장은 청소년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 않지만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과 제도의 방향성, 청소년의 인권 보장, 청소년의 사회에 대한 책임과 권리 등을 선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포괄적이고 기본적인 이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 청소년들을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소년의 참여와 자율권을 강조하는 것은 청소년에 대한 시각의 큰 전환점을
마련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요. 우리가 38쪽, 여러분 39, 40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교재는 38에서 39쪽입니다.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보실 기회가 있으면 보시고 미리 교재를 구입한 우리 학우 여러분들이 있다면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청소년 복지권, 마지막으로 청소년 복지권, 그리고 두 번째 청소년 학생 인권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힘드시죠? 간단하게 스트레칭 하시고요. 목도 돌려보시고 허리도 돌려보시고 다리도 돌려보시고 스트레칭 하시면서 우리 남은 교재 내용을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어요? 청소년 복지권에 대해서 학습을 해볼까요? 청소년 복지는 청소년 복지권의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죠. 여기에서 청소년 복지권이란 청소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중되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청소년이 독립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는 존재로 파악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 사회와 국가는 이러한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겠죠. 이전에 제한된 권리 소유자로서 우리 청소년을 바라보았던 관점에서 벗어나서 청소년도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권리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는 논의는 20세기 후반에서 와서 비로소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인권은 아직도 초기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고 특히 청소년 학생 인권은 우리가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죠. 최근에 이제 청소년 학생 인권, 학교에서 학생 인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학교 붕괴 현상이 심화되면서 중고등학생들은 학교가 자신의 권리를 가장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또한 학교에서 정신적,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면서 가학적 쾌감을 얻는 학교 내 집단 따돌림, 망따 현상과 학교 폭력의 심화 현상은 학교가 얼마나 폭력적이고 반인권적인 공간인지를 우리가 잘 드러내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왜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할까요? 하고 여러분들. 인권. 첫째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의 인권 보장을 전제로 하는 구체적인 조항들이 신설되어야 하고 청소년 복지지원법에서도 보완되어야 하고 청소년 보호법, 교육기본법 등에서도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내용이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회가 요구하는 청소현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청소현상은 무엇일까요? 특별히 우리 청소년 문화상담학과 여러분들이 4년 동안 공부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청소년상은 무엇일까요?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교사의 전문적인 자율권 확대가 필요하다?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세 번째로 학생들의 인권 침해의 한 양상으로 학교 폭력과 왕따 현상에서 희생자뿐만 아니라 가해자로 불리는 학생들이 인권 침해의 경험으로 인해 그들의 삶이 일그러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학생들은
단순히 인권 침해의 희생자뿐만 아니라 가학적인 폭력 행위로 인해서 가해자로 전환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구조와 문화를 인권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를 다시 구성해야 한다고 보겠습니다. 볼 수가 있겠죠. 또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해 줌으로써 권리 행사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약 1시간 넘게 우리가 청소년 복지의 이해에 대해서 전반적인 학습을 하셨는데, 여러분 사이버상 수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컴퓨터 혹은 노트북 앞에서 공부하기 힘드시죠? 그래요. 여러분 여기까지 열심히 하셨는데 우리가 몇 차 쓰면 여러분들이 인내심을 갖고 열심히 하시면서 우리가 오프라인 수업에서 강의실에서 여러분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남은 일정 여러분 우리가 파이팅 합시다. 하고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